왜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들어오는구나. 자, 그래서 한번 교재 한번 보세요. 저번 시간에 선사시대 이론까지 한 거지. 그게 페이지로 따지면 몇 페이지인가? 16? 16까지? 15 다음에 거기까지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넘기시면 사료 및 지문 해가지고 사료만 한꺼번에 쫙 실어놨지. 그래서 이론 공부하면서 사료 보고 이런 것도 좋은 건데 그거보다는 그냥 한꺼번에 쫙 하고 한꺼번에 쫙 그게 더 오래 남는 것 같아. 그래서 사료하고 지문 쫙 그 실어놨단 말이야. 요 부분은 맨 처음부터 볼 필요는 없다. 어쨌든 뭐라고 그랬지 맨 처음에? 이론만 열심히 일단. 그리고 이론을 익힌 상태에서 물론 얼마나 소화하는지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론을 하면서 거꾸로 거기에 대한 관련 이론을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이 안 나? 그럼 다시 가서 보면 되지 뭐.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사료 지문 읽을 때는 일단은 다 읽을 때 항상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뭔가 그걸 자꾸 생각해 버릇해야 돼. 실제 시험장에서 시험을 볼 때는 사료 지문이 먼저 나오고 보통 물어보고 이게 뭐에 관한 내용인가 판단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선택지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말이야. 그럼 평상시에 이 사료 지문을 정확하게 빨리 읽는 연습이 안 돼 있으면 시험장에서 알아도 시간이 많이 걸려. 시간 싸움도 될 수 있어요, 요새 시험은. 그래서 문제가 어렵군, 쉽군, 그건 또 별개 차원이고 시간이 많이 간단 말이야. 그냥 평상시에 사료 지문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빨리 길러야 돼. 똑같은 사료 지문이 아니라 하더라도 중요한 문장이나 키워드는 나오게 돼 있다. 공통으로. 그러니까 그걸 자꾸 캐치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 그래서 연습을 하신 상태에서 시험장에서 빨리 캐치하고 해야지 이게 시간도 줄이면서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그래서 두 번째 파트는 항상 사료 및 지문 그리고 목차도 다 달아놨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차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공부가 도움이 많이 될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파트를 넘기면 세 번째 3편 해가지고 지도 및 그림 이렇게 돼 있죠? 지도 및 그림 해서 그 다음엔 또 계속 뭐만 실어놨어? 지도하고 그림만 실어놨지? 지도하고 그림. 지도 그림 문제는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어쩌다 하나 두 개 나온다 그랬지? 경찰은 거의 안 나와. 한 몇 년 전에 몽뚱그려서 한 번 나온 적이 있어. 문영왕릉 이런 것들. 근데 그거 외에는 거의 안 나온다. 근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나올 수도 있지만 경찰은 그렇게 비중이 크지 않는데 공무원은 그래도 조금 나오는 편이다. 그래서 지도 그림도 한꺼번에 쭉 보란 말이야.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지. 보면서 이게 뭐다. 만약에 탑이면 이거 삼국시대 백제탑 같다 이거. 공부했던 거 익산 미륵사지 석탑 예를 들어서 저번 시간에는 저것만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반달돌 칼이 나왔다. 그럼 이거 청동기 시대인데 하면서 다시 한번 개관을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꼭 기본 이론만 공부가 아니라 사료 지문 및 학습, 그 다음에 지도 그림 요거 하면서도 거꾸로 다시 복습을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한꺼번에 실어놨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돼 있어 지금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다? 주구장창 해야 될 건 뭐다? 기본 이론편이야. 기본 이론편. 아무리 무슨 뭘 해도 기본 이론,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 수가 없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는 기본 이론 중심으로 한다 그랬죠. 기본 이론. 그 다음에 이제 여유가 되면 사료 지문, 그림까지는 같이 안 봐도 될 것 같고, 사료 지문 그렇게 중요한 거 한두 개 한번 보는 연습을 한번 시켜 드릴게요. 한번 해볼까? 자, 어디로 가면 선사시대 사료 지문으로 가봐. 3번 구석기 시대에서 석기 다듬는 수법의 변화. 다시 공부할 수 있게 또 나온 거지 그거. 전기, 중기, 후기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런 것들은 그냥 잔석기 이음도구에 대한 거. 이것도 잔석기 이음도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신석기부터 좀 많이 나온다 그랬죠. 한번 읽어봐. 자연환경은 필요 없고 일단은 2번부터 시족사회라고 그랬잖아 지금. 박스 안에 있는 거야.
각 시적별로 한번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 봐. 각 시적별로 대략 30명씩 물을 이로 생각했다. 뭐 읽는 순간 끝이야. 시적. 두 번째, 공동 노동, 공동 분배. 그것도 키워드야. 공동 노동, 공동 분배. 이런 식으로. 자, 신석혁명. 자, 농경과 목축을 인데 이걸 내고 싶다. 그러면 농경과 목축을 다른 글자로 숨기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생산하는 경제활동을 정해. 생산하는 경제활동을 전개했으며 인류의 생활 양식은 크게 변화했다. 이를 혁명이라고 한다. 이렇게 됐지 지금.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 생산. 끝이자 생산. 응? 무슨 경제? 생산 경제가 끝이라고. 생산 경제. 생산하는 경제가 뭐냐고 그게. 농업과 목축 아니야. 빗살무늬 토기. 이거 빗살무늬 토기라는 특징이 어디서 나올까? 물론 외웠으면 빗살무늬 토기겠지만 도토리나 달걀 모양. 내용적으로 공부한 것 중에서 특히 아주 부담 없이 외울 수 있는 거는 강가나 해안가 무조건. 강가나 해안가. 그러면 신석기 시대인데 그러면 최소한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거지. 움집. 정착생활 움집. 뭐가 힌트일까? 그래. 원형이나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만약 그게 없어. 그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면 또 힌트가 하나 더 나오는데. 중앙에 화덕이 위치했다. 그거. 그러니까 이거를 캐치할 때 캐치를 못하는 이유가 뭘까? 기본 이론을 몰라서 캐치를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기본 죽으나 사나 기본 이론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돼. 그리고 거기다 단권할 계속. 그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이론이 확실하게 알면 할수록 어떻게 해? 이게 확실하게 드러난다고. 어중간하게 알았어. 그러면 이것도 어중간하게 보이는 거야. 잘 못 보거나. 이렇게. 원시적 신앙. 키워드가 뭘까? 자연현상이나 자연물. 그거 숭배한다는 얘기잖아. 없어, 그게. 태양이나 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짤막짤막한 사료지문이니까 별로 시간도 사실은 안 걸리는 거야. 근데 긴 사료지문은 그런 식으로 연습이 돼 있으면 빨리 쫙 개관하면서 키워드하고 키문장이 딱 보이면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 5초씩만 줄여도 어떻게 되지? 20문제면. 뭐 1000초인가? 5초, 100초인가? 100초? 근데 그게 5과목으로 확대되면 또 시간이 엄청나게 이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보는 거야, 사료지문은. 근데 맨 처음부터 사료지문은 안 봐도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냥 이론만 열심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료지를 보면서 이론했던 걸 다시 리와인드 시키면서. 자, 그 다음에 여러 나라들로 한번 가보자고, 여러 나라들. 단군 신화는 뭐 너무나 유명한 신화니까 그건 당연히 단군 신화라는 걸 알겠지. 21페이지. 고조선의 영역. 뭐가 키워드일까? 먼저 봐야지 근데. 그러니까 나중에 있는 걸 보면 시간은 또 먼저 나오는 걸 보면 좋잖아. 요령에서 한반도까지라 그랬잖아 지금. 요령에서 한반도. 근데 그게 없어. 그럼 뭐 비파영동원과 고인돌. 근데 먼저 보는 게 좋잖아. 요령에서 한반도. 자, 그 다음에 한서지리지로 가보자. 근데 경제는 뭐 삼국시대의 경제는 많지 않아요. 정리만 잘 해두시면 돼. 수치제도 무슨 체 들어간다? 조, 용, 조. 조는 곡물을 걷는 거야. 용은 노동력을 걷는 거야. 조. 한글 음만 같지 한자는 다른 거죠. 특산물을 걷는 거야. 그럼 삼국시대는 뭘 걷는 거야, 세금으로? 농사 짓고 가을에 수확한 곡식을 세금으로 걷고, 또 일반 노동력이 필요할 때는 백성들 강제로 동원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타 다른 곡식을 제한 나머지는 특산물이라는 이름으로 걷는 거야. 그래서 그걸 조, 용, 조라고 한다.
조와 관련되어 있는 신라 제도를 뭐라 그런다? 결부제. 그 정도는 줄쳐놓고. 결부법이라고도 하고, 이게 조선시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백성들을 동원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비석이 두 개가 나온다, 신라 거. 영천 정제비하고 남산 신성비. 영천 정제비는 법이고 법풍왕이라는 소리야. 법. 그 다음에 남산 신성비는 진평. 요 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신라에서 노동력이 필요할 경우에 누구를 동원하였습니다. 15세 이상의 농민 남자고 주는데. 삼국시대는 뭐 16세에서 60세까지 이런 얘기 안 나온다. 몇 세 이상? 그냥 15세 이상. 일단 남자야. 그럼 남녀 하면 안 되겠지. 남자. 그 다음에 농민이라고 특히 한 거는 노비는 아니야. 노비는 농원 대상이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이 조용조의 주 대상은 누구일까? 농민들이 주로 담당하는 세금을 말하는 거야. 그다음에 특징 개관. 조용조. 호를 기준으로 하는 세금은 호세줄.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거는 인두세줄. 그래서 삼국시대는 무슨 세금과 무슨 세금이 있는 거야? 호세하고 인두세. 근데 뭐가 더 비중이 크다? 밑에 호세보다 인두세 비중이 더 크다. 그건 바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지. 비교급이니까. 호세 부담이 더 크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결론은. 그럼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삼국 초기에는 주로 농민들을 어떻게 동원했어? 부역동원줄. 여기서 부역동원은 일반 노동력에 동원하는 걸 말하는 거야. 일반 노동력. 그러나 점차 삼국간 한쟁이 치열이면서 무엇으로도 동원한다? 군사동원. 그래서 결국은 부역동원에서 군사. 그것만 딱 추출하면 되지. 그러니까 삼국시대에도 여전히 전쟁은 왕과 귀족들이 하는 거야. 왕과 귀족들이 하는 거야. 아까 읽었죠. 부여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호민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 하원은 식량이나 무기를 날라주었다. 그러한 현상이 삼국 초기까지 있는 거야. 호민을 뭐로만 바꿔버리면 돼? 귀족. 왕과 귀족들이 직접 사병을 거느리고 전쟁에 참가하는 거야, 맨 처음에는. 그리고 농민들은 일반 노동력, 부역동원만 시키는 거지. 그런데 전쟁이 치열해지면서 점차 어떻게? 무얼로도 동원한다? 군사, 전쟁. 삼국은 초기부터 농민들을 전쟁 동원하였다. 틀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노동력을 부역 동원할 때 대략 어떤 사람을 동원했습니다. 15세 이상의 농민 남자. 그걸 알 수 있는 그 사실을 반영하는 비석은 법풍왕. 이제 써놨잖아. 그러면 그렇게 읽어버릇하면 미리미리 공부하는 거지. 법풍왕 때 영천 정제비, 진평왕 때 남산 신성비. 그래서 조용조의 주 담당책은 누구이기 때문에? 농민. 그래서 정부는 무슨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 농업을 장려하고 농민 생활의 안정. 그거에 더 상위 목적은 뭐다? 국가 재정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뭐 대충 이런 거지. 뭐 별 특별하게 외울 건 없잖아요. 지금 요 특징 개관 있지? 그 부분만 OX 할 정도로 계속 정리만 잘해놔. 자, 그 다음에 농업장려책.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농업 중심의 경제이기 때문에 조선 때 시대까지 다 농업장려책이 나와. 농업장려책, 농민보호책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시대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겠지? 여기서는 그냥 우경 하나만 줄쳐놓자. 뭐? 우경 등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어느 시대? 삼국시대. 왕으로 간다. 지중왕. 지중왕으로 가도 된다 그랬지? 지중왕. 자, 그다음에 빈민구율 정책. 빈민구율 정책은 그 제도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나라 어느 왕 때? 고구려 고국 천왕. 원왕이야, 천왕이야? 천왕 때. 또 이왕 주면서 뭐 근초고왕의 침입으로 전사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지금 전사한 사람은 고국 원왕이고, 그러면 그거 전일까? 이 사람은 천왕은 그거 후일까? 그거 전에. 고국 전왕. 누구를 등용했다? 을파소. 무엇을 실시했다? 진대법. 결국은 진대법을 하나 기억하시는 거야. 진대법. 이게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구제 제도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구제 제도라고.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구제 제도, 빈민구율 정책은 어느 시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삼국시대부터. 이름이 뭐야, 세 글자로? 진대법. 누가 물어봤어. 진대법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어. 동생이 물어봤어. 그러면 뭐 얘기하면 되지. 우리나라 최초의 빈민구제 제도야? 그럼 끝이지 뭐. 그럼 끝인 거죠?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빈민구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수단은. 근데 이제 구체적인 방법은 춘대 추납이라는 용어가 나와. 춘대 추납. 없으면 쓰시고 있으면 줄쳐놓고. 춘대 추납. 춘대 추납은 어떤 의미냐면 춘, 봄에 빌려주고 추, 가을에 걷어들이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농민들이 가장 생활하기 어려운 시기가 봄이란 말이야. 춘공기라고 하잖아. 그래서 가을에 수확하고 농사를 안 지니까 겨울 내내 그 수확한 곡식만 먹는 거잖아. 그리고 봄 되면 곡식이 거의 다 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생활이 어려우니까 농사도 못 짓고 이러니까 봄에 빌려줘서 농사 짓게 한 다음에 가을에 조사하면 또 걷어들이는 거지 뭐. 그걸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구제도. 근데 이제 그러한 제도는 계속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고려에 뭘로 이어진다? 흑창줄. 또 의창줄. 또 조선시대에는 환곡과 사창제도 줄. 그럼 지금 나열한 거 진대법, 흑창, 의창, 환곡, 사창제 요 5개가 춘대 추납에 의한 빈민 구제제도가 답인 거지. 농민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했다. 맞는 거지 뭐. 그럼으로써 국가의 재정을 확충,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했다. 맞는 거지 뭐. 이렇게. 거기까지요. 자, 그 다음에 경제, 투, 상업. 그냥 거기 농업 생산력의 수준이 낮아 수도 같은 도시를 중심으로 시장 형성. 여기서 키워드는 수도와 같은 도시, 시장. 그거 바꿔 나온단 말이야. 전국적으로? 그럼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지방을 중심으로? 안 된다는 소리지? 수도 같은 도시, 시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신라에 그런 기록이 나온다고. 신라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경주인 거지. 경주에 시장을 설치했다. 그런 기록이 나온다. 어느 왕 때 처음 나온다. 소지 줄쳐놓으면 되지. 경주의 시장. 그리고 어느 왕 때도 또 나온다. 지증. 근데 그때는 시장 이름 자체가 나온다. 동시라고. 그리고 감독관청인 동시전. 그래서 소지 시장. 경주의 시장이 항상 경주는 전제되어 있는 거야. 다음에 지증왕 때는 경주의 동시와 동시전. 그 다음에 미천왕 줄쳐놓고. 미천왕이 왕이 좀 어렵게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의 위협을 당했어. 어렸을 때. 그래서 왕실에서 나와가지고 막 떠돌아다녔다고. 그래서 미천왕에 관한 기록 중에 이런 기록이 나와. 어떤 기록이 나온다? 남의 집 뭘 했다고? 머슴줄. 그 다음에 또 뭘 했다고? 소금 행상줄. 그럼 삼국시대부터 뭐가 있었다는 소리야? 머슴과 소금 행상이 있었다는 소리지, 결론은. 맞지? 머슴은 고용되어서 일하는 사람 말하는 거야. 고용. 행상은 뭐 하는 사람일까? 장사꾼을 말하는 거지. 소금 갖고 다니면서 파는 장사꾼들 그냥 행상이라고 하는 거지. 행상. 소금을 갖고 가면 소금 행상인 거지. 자, 그래서 지방에서는 누가 행상들이. 그래서 머슴과 행상. 어느 왕 물어보는 거야? 미천왕이라고. 미천왕. 고구려? 미천왕. 자, 그 다음에 수공업은 그냥 읽고. 무역. 자, 무역은 몇 세기 이후에 크게 발전한다? 4세기. 무슨 무역 중심이다? 공무역 중심. 그럼 뭐라고 하면 틀리다는 소리야? 사무역 중심이라면 틀리다는 소리지, 당연히. 그래서 삼국시대는 사무역은 발달하지 않고 거의 공무역 중심으로 발달해야 돼. 당연히 누구의 필요에 의해서 한다? 왕실과 귀족의 필요. 그러면 농민들의 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소리잖아. 자꾸 생각을 하시라는 거지. 뭐 당연한 걸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류했던 나라로 간다. 고구려는 주로 누구와 교류했다? 남북조 및 북방 유목민족. 그거 줄. 백제는 남중국 및 외줄. 외는 일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외가 딱 들어가면 항상 어느 나라로 간다? 백제. 응? 백제. 자, 고구려는 원래는 북조 왕조랑 교류하는 나라야. 남북조에다 동그라미 쳐놔. 남북조 동시외교. 장수왕.
남북조 동시해교 장수왕. 그러나 남북조민 주로 북방 유목민족과 하면 고구려. 남중국 및 외. 그러면 백제. 양과 교류했다. 백제 몇 세기? 6세기. 백제 6세기. 그 다음에 신라는 어떻게 됐어 지금? 처음에는 중국과 간접 교류하였으나 점차 직접 교류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간접 교류하다가 직접 교류했다 이런 나라는 한 나라밖에 없다고. 신라만 그런 문장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럼 이 문장이 나오는 순간 당연히 신라로 가셔야 되고, 왕을 물어보면 진흥왕이 답일. 진흥왕을 물어볼 공산이 큰 거지. 직접 교류하게 되는 게 어디를 점령하고 난 다음이야. 한강 점령한 거지. 한강을 완전히 차지하고 서해안의 대표적인 무역항인 어디를 확보했습니다. 당항성을 확보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 또. 그리고 삼국시 대표적인 무역항 기억하고 출처놓고 경기도 남양의 당항성이다. 당항성. 그 다음에 수출품과 수입품은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귀족의 경제적 생활로 간다. 귀족의 생활은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시급이나 노급 있지. 그거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거는 이렇게 줄쳐놓고 펼쳐놔. 삼국시대는요. 삼국시대 국가가 대상은 귀족이야. 대상은 귀족에게 지급하는 거야. 자, 그래서 시급이나 노급은 일단 국가가 누구에게 주는 거야? 귀족에게 주는 거야. 그럼 일단 뭘로 바꿔나면 안 돼? 농민에게. 이러면 안 된다는 소리지. 귀족. 그래서 먼저 귀족이야. 농민 X야. 그런데 이제 귀족이긴 귀족인데 두 개가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왕족과 공신 등에게 이렇게 줄쳐놓고. 공신은 뭐 세운 사람이야? 공 세운 사람이지. 그지? 공신에게 이렇게. 그럼 얘네들도 주로 귀족이겠지? 그 다음에 이런 얘기도 나온다. 관료 귀족에게. 삼국시대 관료도 대부분 귀족이야. 그래서 반드시 나눠. 공신에게 줬다 아니면 관료에게 줬다. 이거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져야 돼. 공신에게 주는 건 시급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관료에게 주는 거는 노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걸 붙여서 해봐. 그러면 국가가 공신이나 관료들에게 지급한 것. 그게 바로 시급과 노급이야. 자, 그러면 줬다는데 뭘 줬느냐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내용이 뭐냐라는 거야. 내용은 보통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아주 투박하게는 토지와 농민을 지급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가장 투박하게는 무엇과 무엇을 준 거야? 토지와 농민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거 여기서 읽어봐. 시급이란 국가가 누구에게? 공신에. 귀족 필요 없고 이제 시급 노급이 나오는 순간 귀족은 이제 제끼고 뭐야? 공신이냐 관료냐를 신경 써야 돼. 자, 다시 시급이란 국가가 공신에게 토지와 농민을 지급한 거. 그게 시급이라고. 노급은 국가가 관료들에게 토지와 농민을 준 거. 그게 노급이라고. 그러면 또 더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 토지하고 농민이 뭐냐?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자, 그래서 이건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토지를 줬다고 하는데 그 토지의 내용은 이렇게 표현해. 수조권. 뭐? 수조권. 그러니까 소유권 이러면 안 돼. 그러니까 토지를 줬다는 것은 어떤 일정한 지역을 시급이나 노급으로 줬다. 그러면 일정한 지역의 소유권자가 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 땅에서 지급된 그 땅에서 세금이 거칠 거 아니야. 그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야. 그걸 수조권. 직역하면 거둘 수, 조, 권한. 조를 거둘 수 있는 권한. 그러면 쉽게 표현하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 소유권을 준 게 아닙니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또 농민을 줬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 또.
농민을 강제로 부역,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준 거야. 그래서 농민을 부역, 동원할 수 있는 힘을 준 거다. 그래서 일정한 지역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들을 누가 동원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나라가 아니라 귀족들이 와, 강제로 와서 일해, 이렇게. 그래서 황무지 개간해,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개간된 땅 내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소유지를 만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농민을 강제로 뭐 동원하는. 원래는 이 세금을 다 누가 걷는 거야? 국가가 걷는 거지. 원래 조용조의 일환이잖아, 이게. 조용조. 국가가 걷는 거를 대신 국가가 걷지 않고 귀족들한테 네가 가져다 써라. 지금으로 말하면 월급을 공무원한테 직접 네가 걷어서 국민한테 세금 걷어서 네 월급해,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라는 말이야, 이게. 그럼 뭐 제대로 운영될 리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공무원이 좋다니까요. 자, 이걸 붙여서 읽어, 그럼. 시급이란 국가가 공신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과 농민을 부역, 동원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한 것이다. 노급이란 국가가 관료들에게 토지에 대한 수조권과 농민을 부역,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이다. 이렇게. 뭐만 신경 쓰면 돼요? 시급, 노급 구별할 때는. 다른 건 다 똑같잖아. 공신이냐 관료냐, 그거 확실하게 정확하게 관리하라고. 바뀌면 안 된다고. 절대로. 그리고 이해하는 거야. 그러면 삼국시대에 이게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될 수 있는 거죠, 당연히. 삼국시대 주요 경제적 기반 중에 시급이나 노급이 나올 수 있는 거지, 당연히. 그러면 이게 확대된다는 소리는 귀족의 경제적 기반이 확대된다는 소리고,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이 아니잖아, 이거는. 그럼 귀족도 걷고 국가도 걷고 이런 게 아니야. 국가가 걷는 걸 귀족들 보고 걸으라는 순간 국가가 세금을 걷지 못하는 땅이 줄어드는 거지. 누가 세금을 걷는다고? 귀족이 걷는다고. 그러면 귀족이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은 늘어나는 거고, 노급과 시급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귀족의 경제 기반은 확대되는 거고, 국가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땅은 줄어든다는 소리 아니야. 결국은 한정돼 있는 거니까, 자원은. 그럼 국가 재정은 궁핍해지고,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왕권까지 약화된단 말이야, 이게. 자, 그래서 이것도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단 말이야. 시급과 노급의 지급은 왕권 강하다, 왕권 약하다. 왕권 일단 일반적으로는 약화로 보는 거야. 또 어떤 사람은 또 해석하게 따라서 왕권 강화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있어. 이건 해석하기 나요. 왜 그러냐면 국가가 어떻게 귀족들에게 이거를 지급함으로써 충성을 서약받는다는 얘기지. 근데 그렇게까지는 문제를 내지는 않아, 보편적으로는. 그래서 이거는 뭐야? 누구의 기반이 확대되는 거야? 귀족의 기반이 확대되는 거고, 국가의 기반과 왕권은 조금 약화되는 현상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러분이 왕 같으면 나의 권한을 강화시키려면 상대적으로 누구의 권한을 약화시켜 버려야겠어? 귀족의 권한을 약화시켜 버려야 되겠지. 그러면 시급과 노급의 지급을 더 확대해서 주겠어? 안 되지. 줄이겠지.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나중에 왕권이 강화되면서 시급은 제한되고 노급은 폐지됩니다. 이런 얘기가 나중에 나올 거야. 그게 통일신라 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해를 하라고. 이건 이해하는 거지. 그래서 개념을 개념 외우는 거지. 자, 시급은 뭐야? 누구에게? 공신에게. 뭐 토지에 대한 수조권과 농민들, 노동력이라고 표현한 거지. 그게 노동력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권한까지 부여했다. 그 다음에 노급은 관료에게 수조권과 조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와 농민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결론적으로 조선시대까지 토지지도 하면서 쫙 공부하는데 노동력, 농민이라는 단어가 딱 나오는 순간 이 시대밖에 없어. 무조건. 이거 두 개밖에 없는 거야. 시급과 노고. 조선시대까지 뭐 고려시대 전식과 뭐 조선시대 과전법 이런 거 막 얘기 나온단 말이야. 전체적으로 해서 뒤에 요게 딱 붙어버리면 어느 시대 뭐다, 삼국시대부터 뭐야, 시급과 노고 외에는 다 틀리는 거야. 무조건. 결론적으로 알아두라고 미리. 자, 그래서 거기까지. 그래서 요거는 귀족의 경제적 기반은 그 시급이나 노급은 외우고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정확히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읽어도 된다. 농민의 경제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사회로 갑시다. 자, 사회는 이제 신분제로 간다. 신분제. 초기 국가의 사회계층은 대충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제일 신분이 좋은 애가 왕이겠지, 물론. 그치? 왕. 그 다음에 중앙에 관료가 있겠지. 그치? 중앙에 관료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방에 뭐가 있다? 호민.
호민은 뭐라 그랬지? 음락의 부유층. 거기 음락의 부유층이라고 돼 있죠? 줄 쳐놓으세요. 음락의 부유층. 그리고 하호는 평민. 근데 평민 중에서는 농업 중심의 경제니까 농민이 제일 많은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 농민이라고 표현하는 거지. 농민, 평민.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 노비. 이게 이제 초기국가 때부터 있었던 사회계층이란 말이야. 요런 것들이 이제 편제돼서 귀족, 평민, 천민 이런 식으로 나눠진다는 얘기인데, 하오나 호민 용어를 좀 알아두라는 거지. 호민과 하오는 이거는 부여만 나오는 용어가 아니야. 부여부터 사망까지 삼국지에 의하면 음락의 부유층 호민, 그다음에 평민층은 하오라고 기록돼 있어. 그러니까 부여만 나오는 용어는 아니라는 거야. 근데 부여에 관한 내용이 나오면 호민과 하오는 당연히 들어가는데 그 내용이 들어간다는 거지. 이 나라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호민이 직접 전투에 참가하고 하오는 식량이나 무기를 날라줬다. 그러니까 호민과 하오가 나와서 부여가 아니야. 전쟁과 관련된 그 얘기가 나와서 부여인 거야. 그래서 이제 고조선은 빼고 삼국지에는 고조선 들어가 있지 않지. 그래서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 그래서 부여부터 사망까지의 호민과 하오가 나온다. 그래서 요 계층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러한 계층이 삼국시대로 들어가면서 이제 크게 신분제가 형성이 되면서 귀족, 평민, 천민 이런 식으로 통합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밑에 자, 삼국시대 신분의 종류는 뭐가 있다? 귀족, 평민, 천민. 여기에 중류는 없다. 아직까지는. 중인층은 없다고. 자, 먼저 귀족. 그럼 여기서 신분이 제일 좋은 신분이 뭘까? 뭐 귀족이겠지 뭐. 자, 귀족은 주로 어떤 애들이 귀족층을 형성했을까? 왕을 한번 읽어봐. 왕을 비롯한 옛 부족장 세력이 주로 중앙에 귀족층을 형성했습니다. 귀족은 주로 어디에 모여 사면서? 그건 추천하세요. 삼국시대 귀족들은 주로 어디에 몰려 산대? 왕경. 왕경이 어딜 말한다? 수도. 특권. 따라서 삼국시대에는 왕경인과 지방민을 동등하게 대우하였다. 아닐 것 같은데? 그렇잖아. 수도에 산다는 거는 대부분 귀족 신분이라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리고 지방에 산다는 사람들은 주로 평민이나 천민이 많은 거지. 그럼 당연히 뭐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지.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한다. 누굴 우대했을까? 왕경인을 우대한다라는 얘기죠. 왕경인 우대.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왕경에 사는 귀족들도 그 세력의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신분을 달리 했다. 귀족들도 세력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고 그의 특권을 달리했다. 그게 바로 골품제도를 설명하는 개념이야. 그게 바로 신라의 무슨 제도? 골품제도가 바로 그런 얘기야. 나중에 하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평민으로 간다. 평민은 대부분은 누구다? 농민, 자유민. 그러나 귀족에 비해서 제약. 자, 평민은 국가에 대해서 주로 무슨 의무를 졌다? 조세, 공물납부, 여. 이거는 다른 용어로 또 표현했지? 자, 미리 알아도. 이게 조용조거든? 그래서 앞에 공물을 내는 세금이 조세야. 조세.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내는 세금이 공물이야. 그 다음에 역은 노동력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순서대로 읽으면 조조용이라고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합치면 이것도 조용조야. 이 조용조의 다른 의미다. 조용조의 다른 의미입니다. 이건 주로 누가 담당했다? 농민들이 주로 했다는 얘기지 뭐. 자, 그 다음에 천민으로 간다. 자, 천민은 노비줄, 기타 집단 예성민줄. 천민은 대부분은 노비고 또 누가 있어? 집단 예성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누구야? 노비. 집단 예성민은 어떤 애들 말한다? 주로 피정복민. 그러니까 삼국이 이제 치열하게 항쟁하면서 피정복민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애들을 어떤 일정한 지역에 집단적으로 거주하게 한단 말이야. 그리고 집단적으로 통제를 하는 거지. 그래서 집단 예성민이라고 한다. 그래서 걔네들이 사는 동네가 하나의 특수한 행정구역화 되는 거야. 나중에. 그게 바로 무엇의 기원이다? 향부곡. 향부곡. 그리고 노비는 예속. 맞지? 예속. 자유가 없지 얘네들은. 예속. 비자유민. 그 다음에 시중. 주인과 떨어져 살며 주인의 땅을 경작.
그래서 직접 시중을 두는 노비도 있고 주인과 따로 떨어져 살면서 주로 농사에 종사하는 노비도 있다. 이 정도만. 그 다음에 삼국시대는 주로 무슨 원인으로 노비가 발생한다? 세 개 줄 쳐놓으세요. 그건 반드시. 전쟁, 채무, 형벌. 전쟁 포로가 노비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빚을 갚지 못하면 노비로 전락하기도 하였습니다. 맞을까 틀릴까? 맞는 문장이야. 죄를 지으면 그 벌로써 노비로 전락하기도 했습니다. 맞는 지문이야. 그리고 채무는 특히 고리대와 관련이 있겠지. 고리대, 귀족들의 고리대. 그런데 삼국시대에는 삼국 간의 항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전쟁 노비가 제일 많아. 전쟁 노비. 그런데 통일 이후에는 점차 달라지겠죠? 통일 이후에는 전쟁 노비는 증가하면 안 되겠지? 전쟁 노비는 감소할 것 같고 반드시 반대로 채무 노비가 증가하겠지 뭐. 자, 그래서 통일 후에는 전쟁 노비는 감소가 맞아. 당연히. 당은 상식이야. 당연히. 전쟁 안 하니까 별로. 거기까지. 그 다음에 폐쇄적 신분제. 자, 결론적으로 삼국시대는 무슨 사회라고 한다? 폐쇄적 신분제 사회라 한다. 특징이 뭐다? 신분에 따라 정치적 진출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생활이 규제되었다. 따라서 삼국시대는 능력도 물론 중시하지만 중요한 거지만 능력만 갖고 출세하는 시대가 아니야. 능력이 너무나 뛰어나. 그러나 신분이 약하다면 신분적 제한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거를 신분에 따라 제한을 받는다. 맞지? 정치적 진출뿐만 아니라 정치적 진출에 한해서야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일상 생활, 뭐 결혼하는 거, 집의 크기 이런 것들 다 신분적 제한을 받는 사회라고. 따라서 이 시대의 개인의 능력, 신분은 개인의 능력보다는 그가 속한 친족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결정한다. 맞지? 신분은 자기가 능력이 좋다고 신분 상승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때 자기가 어떤 신분 집단 안에서 태어났느냐, 그 신분 집단이 사회 내에서 어떠한 지위를 누리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자, 그래서 결론은 능력보다는 뭐가 중시된 사회 같다. 신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십시오. 자, 고구려와 백제 사회였지? 요것도 이제 간략하게 좀 정리하는 건데, 자, 고구려는 일찍부터 정보활동에 주력해서 복습을 해. 읽으면서 정보활동에 주력한 거 맞죠? 그럼 바로 고구려로 가야지. 왜 정보활동에 주력한 나라야? 산과 골짜기를 외우라고. 산과 골짜기. 왜? 산과 골짜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약탈경제. 그래서 정보활동. 그 다음에 항구년에 저항하면서 그 싸움을 일찍부터 잘했기 때문에 상무적인 기풍이 있는 거 맞겠지? 상무적 씩씩한 기풍. 그 다음 밑에 엄격한 형법. 이거는 삼국시대 공통이야. 삼국시대는 민법보다는 형법이 중시되는 거야. 왜? 사회 기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형법. 구체적으로는 반역, 반란. 반역죄, 반란죄는 어떻게 처벌했다? 화형, 목, 가족, 노비. 중죄죠, 이런 것들은. 죽인다는 얘기 아니야 지금. 그럼 중죄잖아. 그래서 반역죄나 반란죄는 삼국시대부터 뭐? 중죄라고. 중죄. 뭐 당연한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항복, 피한 자. 그렇게 줄쳐놓으면 돼. 하나는 외우지 말고. 사형이 쳤다. 이것도 중죄인 거지? 결국은 반역죄, 뭐 패한 자, 전쟁에서 패한 자, 항복한 자 이런 애들은 중죄로 취급했다. 그냥 크게 통칭해서 반역죄라고 가. 그냥 반역죄. 뭐 대충. 자, 도둑질한 자는 요건 외워야지 확실하게. 도둑질한 자는 뭐? 일책 12법. 내용은 12회 외상하게 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거기까지 정리하고 거기랑 백제랑 비교하자. 백제도 무슨 기풍이 있대? 상무. 그리고 뭐가 고구려와 큰 차이가 없대? 언어, 의복, 풍속. 그렇게. 그러면 백제가 상무적인 기풍이 있고 언어, 그럼 상무적인 기풍도 고구려하고 비슷한 얘기지? 언어, 의복, 풍속도 크게 차이가 없다 그랬죠 지금. 의미가 있을까? 그 의미가 있어 물어보는 거야 그게. 왜 비슷하겠느냐? 우연히 비슷했겠지. 이게 아니란 말이지. 고구려는 어디서 갈라져 내려온 나라다. 부여. 그리고 또 백제는 어디에서 갈라져 내려온 나라다. 고구려. 그러니까 백제 건국 주체 세력이 무슨 계임을 반영하는 거야? 고구려 계임을 반영하는 것은 할 때 이게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맞죠? 그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뭐야? 엄격한 형법은 똑같다 그랬어. 반역, 대각, 살인,
목을 뱉다 소리니까 죽어야 되는 거지. 중죄지. 비슷비슷한 거지. 자, 그 다음에 신경 써. 무슨 자? 도둑질, 귀양, 두배. 절도죄라는 거죠. 두 나라가 다 절도죄 처벌한 거 맞지? 두 나라가 절도죄 처벌했는데 한 나라는 12배를 배상하게 한 거고 한 나라는 귀양과 보냄과 동시에 뭐? 2배. 다르잖아. 확실하게 구분해. 차라리 삼국 시대에는 차라리 뭘 외워두는 게 낫겠다. 요거를 차라리. 왜 이거는 익숙할 거 아니야. 부유 아니면 고구려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자기 자신을 믿고 알겠지 뭐. 이거를 그냥 귀양 보냄과 동시에 뭐? 2배. 절도죄를 처벌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어. 그럼 어느 나라로 가야 돼? 한 나라가 아니지? 고조선으로 갈 수도 있고 부여로 갈 수도 있고 고구려로 갈 수도 있고 백제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고조선이었으면 어떤 내용이 나와야 돼?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습니다. 용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 전을 내도록 했습니다. 백제는 귀양 보냄과 동시에 2배, 12배가 아니라 2배.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이 익숙한 거는 부여 고구려겠지 뭐. 12배 배상이겠지?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 뭐가 나왔어? 관리가 뭐? 뇌물죄하고 횡령. 그거 자체 좋잖아. 뇌물죄하고 이거는 이렇게 한다. 무슨 말이냐면 그래 관리가 뇌물을 받거나 횡령을 한 자를 처벌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는 뭐 형벌 내용을 읽기 전에 뇌물죄, 횡령죄 처벌했다는 기록은 이 나라밖에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뇌물죄, 횡령죄가 딱 나오는 순간 무조건 백제로 가는 거야 무조건. 어? 절도죄는 무조건 백제로 가면 안 된다고. 근데 뇌물죄, 횡령죄가 나오는 순간 어느 나라? 백제로 무조건 가는 거야. 자, 그리고서 그거 줄쳐놔. 어떻게 처벌했대? 3배,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금고. 그걸 종신금고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3배 배상하고 종신금고 정했다. 그걸 무슨 법이라고도 한다? 범장집법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백제, 고이왕 때 그런 기록이 나와. 고이왕 때. 그래서 백제에서 무슨 법이 시행됐습니다? 범장집법. 이건 무슨 죄 처벌하는 거야? 뇌물죄하고 횡령죄 처벌하는 거 말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그래서 좀 신경 써서 공부할 게 뭐예요? 이제 여기서 신경 써서 좀 공부할 게. 이거란 말이야, 결론은 이거. 뇌물죄, 횡령죄, 백제. 그리고 절도죄는 이 나라는 귀양과 2배라고. 귀양과 2배.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간다. 고구려로 가서 지배층 줄, 형사치수하고 서옥제 줄. 자, 형사치수하고 서옥제는 어느 나라로 가야 돼? 왜 고구려로 가야 돼? 형사치수가 나왔는데 부여로 가면 안 되나? 안 되지. 왜? 서옥제까지 들어갔으니까. 고구려. 근데 이거는 누구 사이라고 해야 돼? 지배층. 그리고 서옥제가 더 잘 나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평민은 그거 한번 쭉 읽어보라. 평민은 남녀 간의 자유로운 교제를 통해 혼인했는데 남자 집에서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다른 예물은 주지 않았다. 신부 집에서 재물을 받았을 때는 딸을 팔았다고 여겨 부끄럽게 생각했다. 이런 기록 나왔죠 지금. 여기서 키워드는 뭐다? 이 나라 일단 평민 줄쳐놓고. 그럼 이 나라에 대해서 물어봤어. 그럼 이 나라 지배층 사이에서는 형사치수와 서옥제 봉습이 있었습니다. 맞잖아 지금. 고구려 물어보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평민이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뭐야, 키워드는 그거 같아. 자유교제. 뭐? 자유교제 혼인. 이 나라에서는 평민들끼리 뭐? 자유교제를 통해서 혼인했대. 신부집에서 뭘 받아 안 받아? 돼지고기와 술은 뭐 예의상 받을 뿐이지 그거는 신경 쓴 게 아니라 재물을 받지 않았다. 값을 치르면 안 된다. 이 나라는 값을 치르면 안 된다. 자유교제 혼인 값을 치르면 안 되는 나라. 어느 나라? 고구려. 근데 어떤 나라는 값을 치르고서 딸을 보내는 나라도 있었잖아. 옥저의 민며느리제가 가장 대조적인 거지. 그래서 그건 매매원의 성격을 띄었다 그랬죠. 매매원은. 그거하고 대조적인 제도죠 지금. 자, 그래서 요거는 사료지문 나오는 것이란 말이야. 요거는. 그래서 여기 나면 어느 나라 빨리 가야? 고구려. 자, 그 다음에 백제. 백제는 일찍부터 중국과 어떻게 하면서? 중국과? 교류. 선진문화의 수용.
자, 백제 사람은 키가 크고 의복이 깔끔. 세련. 자, 성품 또 나온 거지. 모습 나온 거지. 그래서 아까 부여에서 성품 얘기 나왔고, 고구려에서 성품 얘기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 외형 모습 그려놓은 건 삼국시대는 뭐? 백제. 백제. 그리고 양직공도 다시 양직공도 그거 알아두라고요. 양직공도 어느 나라와 교류 사실을 반영하는 거야? 양나라. 양. 몇 세기야? 6세기. 자꾸 양직공도를 했으니까 궁금하지. 그러면 여기 있을까? 있어야 되는데.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왔지? 왜 지도 78페이지인가 보다. 78쪽 보면 거기에 그림 하나 나온 거 있죠? 양가로 입원해가지고. 그게 사람 하나 서 있는 모습 나왔잖아? 왼쪽에만 한자로 세로로 쫙 서 있고. 그게 양직공도 그림이라고. 사신, 이게 바로 이제 알고 있는 거지. 어느 나라의 사신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백제사신을 묘사한 거라고, 이게. 그거야, 백제사신.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면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교류사실을 반영하는 거야. 백제와 양나라. 근데 그러면 이거 주고서 이 당시, 요 그림과 관련 있는 당시 백제 상황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몇 세기로 가야 돼? 6세기로 가야 된다는 소리지. 6세기. 그래서 그거 기억해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또 본문으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로 또 가. 자, 누가 지배 세력이었어, 아까? 오부. 백제도 오부. 그 다음에 부명칭은 이제 고구려에서만 나와. 백제는 무슨 부 신경 쓸 필요 없어. 계르부 나오고, 소노부 나오고, 절로부 내지는 연나부 나오면 무조건 고구려로 가서. 근데 이쪽에서 왕족은 어디서 나온다? 계르부 고시. 계르부 고시가 왕족이야. 태조왕 때부터 여기서 왕이 나오거든. 그래서 계르부 고시.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어디서 왕을 배출했냐면 소노부라는 부족에서 왕을 배출했거든. 그럼 그건 전왕족이 되는 거지. 전왕족. 그 다음에 왕비는 어느 족에서 좀 맞이했다? 절로 내지는 연나부라고도 한다. 연나부. 그 다음에 왕 버금가는 제도가 있었지? 갈문왕 이러면 안 되겠지? 갈문왕은 어느 나라 제도이기 때문에 신라. 고구려는 뭐? 고추가라고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전환적인 소노부도 자체적인 종묘와 사직을 설치하고 제사를 지내다. 그것도 줄쳐놓으세요. 그것도 국가직 기출문제에 나왔던 문장인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물론 오부 중에서도 누가 제일 셌겠다. 왕족인 계르부가 물론 제일 셌겠지만 전왕족이나 왕비족도 왕족 못지않게 힘이 셌다라는 거야. 삼국시대에 여전히. 그래서 전왕적인 소노부도 자체적인 뭘 갖고 있다? 종묘와 사직을 갖고 자체적인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 맞아 틀려? 그냥 맞다라는 소리지 결국은요. 그래서 그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제. 백제는 주요 지배층인 왕족은 무슨 시야? 부여시. 그리고 몇 개의 가문이 있어? 팔성. 거기에 절대 들어가면 계르부 고시 그거 들어가면 안 되지? 고시 들어가면 안 되겠지? 고시. 왜 고시는 왜 안 돼? 그럼 고구려 성이니까 김씨. 신라라고 해. 신라. 김씨. 그래서 한번 읽어봐. 외우라는 게 아니라 해, 진, 사, 연, 협, 국, 목, 백 이게 다 백제 성씨 이름들이야. 성이야 성. 그래서 어쨌든 고씨 빼고 김씨 빼고 이런 게 나오면 백제구나. 그리고 이 중에서 유이민 집단이 있어. 유이민이 어느 세력이다? 부여씨와 해시진씨. 거기까지 줄쳐놔. 무슨 말이냐면 백제는 어떻게 이 나라는 어떻게 건국된 거야? 고구려계지 고구려계. 고구려계 온조가 내려와서 어디 역에 정착해서 한강역에 정착해서 나라 세운. 이게 백제란 말이야. 그러면 고구려계 유이민 집단 아니야. 그치? 그 유이민 집단이 누구냐고. 왕족인 부여씨 세력과 그 다음에 해씨
진씨 세력. 팔성 중에서 해씨 진씨. 그게 바로 유이민 세력. 그럼 나머지는 뭐라고 하면 돼? 토착 세력이라고 하면 되겠지 뭐. 토착 세력. 그래서 이루어진 나라라고. 그래서 누가 더 힘이 좀 셌을 것 같다라는 거야. 유이민 집단이 힘이 더 셌다라는 거야. 유이민이 다 아울렀으니까. 그래서 왕족인 부여씨하고 해씨 진씨가 특히 해씨 특히 초기의 왕비족이라고. 초기의 왕비족. 그래서 그렇게 줄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이 뭐 관직을 독점했다. 뭐 당연한 거겠지 그거야. 토착 세력. 그 다음에 백제 귀족은 한문을 그것도 줄쳐놔. 이 나라의 귀족들은 한문을 능숙하게 구사하고 고전을 읽으며 바득장기, 투호 등을 즐겼다라는 기록도 보인다. 어느 나라야? 백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여와의 관련성과 고구려의 관련성. 자, 이건 자꾸 왜 하는 거냐면 이건 주제가 있어. 별표 쳐놔. 그거는 의미가 있단 말이야. 왜? 백제를 물어볼 때 누구와의 관련성을 자꾸 물어본다. 고구려하고 부여와의 관련성을 자꾸 물어봐. 왜 그러냐면 계통이 뭐야? 고구려계 이렇게 해도 되고 부여 계통 이렇게 해도 되는 거지 당연히. 거기서 다 갈라져 내려나니까. 네. 그러면 고구려의 관련성이 있는 거 미리 한 거 있어. 왜? 사회기풍이 어떻게 하다? 상무적인 기풍이 있다. 맞지? 언어, 의복, 풍속이 고구려와 비슷하다. 미리 했지? 그래서 다시 줄쳐놓고. 그 다음에 고분 하나 나오는 거 있죠. 석천동 고분. 무슨 고분? 석천동 고분. 그거 반드시 있나? 믿지? 먼저 고구려부터 하는 거야. 고구려부터. 석천동 고분. 그거 줄쳐놔. 석천동. 석천동 줄쳐놓으라고. 석천동은 어디에 있는 동네야? 서울. 석천동에서 고분이 발견돼서 무덤이 발견됐다고. 무덤. 그 무덤 형태는 무슨 무덤이다? 계단식 돌무지 무덤이야. 그거 일단 먼저 외우는 거야. 자, 석천동 고분이라는 게 나왔어. 그러면 무덤 형태 계단식 돌무지 무덤인 거야. 어느 나라 무덤 같다? 서울에 있는데 백제 거라고. 백제 거야. 백제 거. 근데 이제 이게 어느 나라에 영향을 받은 거냐면 고구려에 영향을 받은 거거든 이게. 자, 그래서 그걸 정확히 하면 문화편에서 고분이 잘 나온단 말이야. 자, 그럼 서울에서 한성시대야. 한성시대야. 백제? 한성시대는 주로 돌무지 무덤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돌무지 무덤이 만들어집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 아직까지는 몰라. 자, 백제 수도가 3개가 있지? 한성, 웅진, 사비가 있지? 자, 한성시대는 초기지? 자, 요때는 무슨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 돌무지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백제망 얘기하면서 돌무지 무덤이 주로 축조되었습니다. 이 시기는 한성시대 물어보는 겁니다. 당연히. 그런데 이 돌무지 무덤이 일부가 발견됐다고 이 동네에서. 어디야? 서울 석천동에서. 서울 석천동에서. 이걸 석천동 고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하나 외우시라고 반드시. 이제 이거 왜 외우는 거냐면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고구려도 무슨 무덤이 만들어졌겠어? 초기에는 돌무지 무덤. 그거에 영향을 받았겠지 뭐. 그냥 물어볼게. 그냥 미리 예습했으니까. 석천동 고분은 어느 나라 거야? 백제. 어느 시대 무덤이야? 한성시대. 무덤 형태는 돌무지 무덤. 이렇게 답을 하셔야 된다. 어느 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야?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포함해서 그거 위에 보니까 이게 어느 나라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고구려와 백제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그 다음에 더 한 단계 올라가면 백제 계통이 또 부여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부여하고도 관련이 있다. 부여씨. 이 나라의 왕족의 성씨가 뭐다? 부여씨. 그 다음에 두 왕이 그 나라 계승의식을 표출한 대표적인 왕이야. 어느 왕과 어느 왕? 계로왕과 성왕. 그 계로왕에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돼. 계로왕은요, 누구의 침공으로 죽는 사람이지? 장수왕의 침공으로 전사하는 사람이지. 그 전에 장수왕의 침공이 너무 잦으니까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이 당시에 5세기에 고구려하고 교류도 하지만 대립했던 나라가 북이라는 나라가 있어. 그래서 계로왕에다 이렇게 쓰면 돼. 없으면. 북 위에 사신을 파견하거든. 북 위에 사신을 파견하거든. 도와달라고. 자, 계로왕 때는 어디에 사신을 파견했습니다? 북위. 그래서 자꾸 공부하다 보면 이게 강개토대왕까지 헷갈려가지고 북위를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했다. 이게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건 아니라고.
후연을 격파하고 요동을 차지한 거고, 요거는 이제 계로왕이 북위에 도움을 요청하는 외교 문서를 보낸 적이 있어. 근데 거기 이렇게 나와. 고구려는 우리와 같이 부여에서 갈라져 내려온 나라인데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결국 무슨 의식을 표출한 거다. 부여 계승의식. 어느 나라에? 북위에. 그래서 북이라는 나라에서 북위에서. 그 다음에 성왕은 했지 뭐. 성왕은 사위로 천도하고 나라 이름을 바꿨잖아. 잠시지만. 남부여. 남부여. 자, 그래서 백제 왕족의 성씨가 부여씨라는 점. 그 다음에 계로왕이 어느 나라에? 북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왕은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면서 공통점. 백제와 부여와의 관련성을 나타내준다. 이렇게. 그러면 꼭 집어서 고구려 부여 이렇게 아니라 백제가 북방 민족과의 관련성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 다 되란 소리야. 다 북방 민족은 다 되는 거지. 부여가 됐든 고구려가 됐든 다 되란 소리. 자, 그래서 이거는 주제가 좀 있는 거야. 근데 의미 있게 외울 게 뭐야? 언어, 의복, 풍속, 상부적인 기품은 그냥 대충 봐도 되잖아요. 확실히 외워야 되는 거. 석천동법은 그거 외우라고. 석천동법은 그 다음에 계로왕과 성왕. 맞지?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래서 사회는 이런 식으로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다음에 나가는데, 다음 페이지 보면 신라사회 나오는 거 있죠? 신라사회 3개 정리해 놔야 돼. 화백회의, 화랑도, 골품제도. 이건 단독으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